안녕하세요 여러분, MD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특강 7번째 강이고요. 주제는 문벌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수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벌사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등장한 무신정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벌사회가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에게 낯선 단어인 문벌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문벌사회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문벌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이 문벌사회는 고려 건국 초기에 기여한 호족 세력이 중앙에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거제도, 광종이 실시한 과거제도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합니다. 이후에 좋은 가문들끼리 결혼을 해요. 막강해지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중앙관직에 다시 진출하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음서를 통해서 중앙전계에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혼인을 하겠죠? 그럼 아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자녀는 또 음서를 통해서 중앙전계에 진출하고, 또 결혼하고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문벌 세력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재생산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계층을 우리가 문벌이고, 건국 초기에 호족을 대체한 최고 권력을 가진 계층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문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벌들이 지배하던 사회인 문벌사회가 잘 나가다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배울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그럼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이자겸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이자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자겸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자겸의 둘째 딸과 예종이 결혼해서 낳은 왕이 바로 인종이에요. 근데 이 이자겸은 본인의 셋째 딸을 인종과 결혼시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이 왕인 인종은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이모랑 결혼한 거고요. 이 셋째 딸은 조카와 결혼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가족 관계로 따져보자면 인종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죠. 반면에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장인어른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왕에게 본인의 딸을 혼인시킬 정도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이자겸이란 인물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왕에게 있어서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자겸을 곁에 두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왕이었던 인종은 이자겸 세력을 선제 공격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이자겸이 궁궐에 불을 지르는 등 엄청나게 왕권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종 입장에선 다행히도 이자겸 세력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서 이자겸의 난을 결론적으로는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당시에 문벌 중에 문벌이었던 탐문벌이었던 이자겸이 몰락하게 되면서 이 문벌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 직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이 문벌 사회는 더욱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 배울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배경을 보시면 이자겸의 난 도중에 당시 궁궐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금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밑줄 친 상태로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궁궐이 불타면서 이제 새롭게 궁궐을 지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서경,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양, 지금의 이름으로는 평양이지만 당시 이름이었던 서경 세력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대할 바에는 우리 개경이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기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궁궐이 불탄 것이고 반란도 일어난 것입니다. 폐하, 저희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중국의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서경 세력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묘청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하지만 당시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파 세력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당시 개경파의 수장이었던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요. 결국 왕은 개경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서경파를 주축으로 한 이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대위라는 국호를 내걸면서 반란을 했지만 결국 개경 세력에게 진압을 당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개경파 문벌과 서경파 문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벌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렇게 문벌들끼리 싸우면서 이 문벌 사회는 크게 동요가 되고 그렇게 무너져 가던 문벌 사회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이 무신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무신정변으로 이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신들의 쿠데타, 무신정변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시에 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했습니다. 고려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무신의, 즉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당연히 국정 운영은 문신들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사 지휘권도 문신이 갖고 있었어요. 즉 무신들은 이 전쟁터에서도 문신들이 명령을 하는 것에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이 무신들, 군인들 마음속에 불만이 점점 쌓여가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현원 사건입니다. 자, 이 보현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학습지 오른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보현원으로 가던 중에 무술대회를 열었대요. 오병수박이라는 무술대회를 열었는데 지금의 육군 참모총장 정도의 직위를 가진 이 대장군 이소웅이라는 사람이 그 무술대회에서 패한 거예요. 그때 이 한례라는 문신이 있는데 젊은 문신입니다. 이 문신이 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격인 대장군 이소웅의 뺨을 냅다 후려치고 아유 닌 대장군이면서 어떻게 젊은 병사한테 패할 수 있느냐 이 늙으나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후에 왕과 여럿이 나가 손뼉을 크게 치면서 웃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사건을 봤을 때 당시 얼마나 무신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지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인 것이고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기뻤을까요? 너무나도 재밌었을까요? 아니겠죠. 본인들의 상관이었던 이소웅이 저렇게 모욕을 담는 것을 보고 무신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칼을 뽑아 들고 수많은 문신들을 제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그와 동시에 당시 왕이었던 의종까지도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까지 몰아내면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게 되고요. 이 무신들은 중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중방이란 게 어떤 기구냐면요. 이 중방은 고려시대 무신들의 최고 회의 기구였어요. 근데 무신들의 최고 회의 기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문신 중심 사회에서는 큰 권력이 없었어요. 근데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무신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속해 있던 중방을 최고 권력 기구로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권력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 저기 위로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게 되면서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 무신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받다가 이제 지배층으로 올라서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수탈이 심화되고요. 그로 인해서 무신 정권 시기에 반란들도 매우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망이망소의 난이 있고요. 망이망소의 난이 있고 또한 또 어떤 난이 있냐면 바로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만적의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무신 정변 때 일어난 난으로는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어떤 자음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미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신 정권 시기에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 일어났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이 정확하게 100년이 딱 지난 후에 끝나게 됩니다.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무신 정권의 최전성기라고 한다면 최씨가 집권했던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도 가장 권력이 높았던 시기가 바로 최충원과 최우가 다스리던 시기고요. 이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충원은 이 중방이 원래는 최고 권력 기구였는데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충원은 여기에 불만을 갖고 아예 새롭게 재건축을 해서 무신들을 위한 최고 권력 기구를 생산해냅니다. 그게 바로 적을게요. 교정도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방이었던 최고 권력 기구를 교정도감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최충원 때 교정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러한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같은 경우는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자신과 친한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임명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사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의 중방과 지금 배운 중방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중방과 지금 배운 정방을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최씨 가문의 사병 집단, 즉 본인을 지키기 위한 사병 집단도 만드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별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문벌 사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벌이 어떤 계층인지, 어떻게 권력을 재생산해내었는지 배웠고요. 이러한 문벌 사회가 무너지게 된 두 가지 계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배웠습니다. 이렇게 문벌 사회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무신 사회,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것의 배경이 된 무신 정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과정에서 보현원 사건도 배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신 정권 100년 기간 동안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최씨 무신 정권, 그 중에서도 최충원과 최우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상당히 많았고요. 개념도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은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